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거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 폭락한다.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는 금리 인상 외에도 다른 부동산 전문가 또는 경제 전문가 많은 분들이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 2022년에는 나빠질 수 있고 2023년에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상하신 분, 세계의 아주 위대하신 분들, 거장들, 투자 전문가이신 분들,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들에 비하면 피레미 같은 존재라. 또 그렇게 그분들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미국에서 있는 조지 소로스 같은 이런 전문가분들도 폭락이 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견들을 무시할 수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를 이제 이렇게 여전히 모든 경제 현상을 봐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폭락을 할 것이다. 또는 어떠신 분들은 폭락은 아니더라도 조정이 일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전문가고 다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 이번에 지금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4년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25번의 정책을 펼쳤는데도 올랐고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정책이 남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엄청 하는 유튜버 분들도 많고요.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실제는 폭락하지 않았고 많이 올랐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오르는 사례만 이렇게 정해놨지 실제로는 금리 인상을 하면은 떨어지는 사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르는 사례는 먼저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더 봐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금리 인상을 했더니 자산 가격이 조정이 안 되고 거꾸로 세 번의 인상을 크게 했더니 집값이 모두 올라 버렸더라. 근데 왜 이렇게 되어지냐?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과거 기준금리 인상 주가 움직임 보셨죠? 1차 금리 인상기 2005년에서 2007년 8월까지 해서 3.2%에서 5% 올렸습니다. 그래서 1.75%가 올랐고요. 코스피 지수가 약 53.4% 올라버렸네요. 1200대에서 1800에서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주택 망해 지수는 67%에서 76%, 14% 했으니까 이것도 좀 많이 올랐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차는 2010년 7월에서 2012년 6월에 인상을 했는데 2%에서 3.25%, 1.25%면 이것도 많이 올렸다고 보나요? 이자율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니까요. 실제 시장에 적용된 금리는 얘보다 더 올라갈 거겠죠. 코스피 지수는 1700 가까이 되는데 2100이었으니까 23%. 그런 대로 좀 많이 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자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부동산은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5.3%. 5.3%는 투자 수익률, 물론 이제 안 오른 것도 있고 오르는 지역은 또 핫한 지역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금리 인상직이 2017년 11월에서 18년 11월. 금리는 0.5%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예상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마 지금 말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 한국은행에서 2021년 하반기 한번 0.25% 올릴 거고요. 0.25% 올리죠. 보통 한 번씩 올리는데, 그 다음에, 물론 0.5% 한 방에 올릴 수도 있는데, 통상 과거에 봐보면 한 번 올리는데 0.25. 그 다음에 내년에 한 번 또 올리는데, 내년 상반기나 0.25, 한 두 번 정도 해서 0.5% 올릴 수 있겠고요. 이 3차 금리 인상기에도 봐보면은, 이제 여기는 주식이 한 16% 떨어졌으면 많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부동산은 거꾸로 96에서 99 해서 3.3% 올랐네요. 이거는 이제 그냥 봤을 때 평이했다. 평이했다 봐야겠고요. 여기는 주가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그러면 왜 하냐? 금리 인상은 이자를 올리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때 현재의 경제 상황을 봅니다. 현재가 굉장히 경제가 과열되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표 지수가 너무나 좋습니다. 대기업들은 수출 오지게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도율도 엄청 없고요.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물론 그 중소기업이나 그 자영업자들은 계속 뭐 망해 나가고 폐점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대한민국 삼성이 예를 삼성전자가 하나만 차지하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에 뭐 우리나라 수출형 위주로 하는데 거의 뭐 20% 넘게 차지해버리죠. 기업체 하나. 근데 대한민국 현재 대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다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너무나도 뭐 과열되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은 지금 너무 과열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자를 올리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건 또 모를 수도 있겠죠. 정치권에서 야 부동산 잡기 위해서 이자를 올려라 뭐 이런 압력도 또 이렇게 하는데 뭐 한은도 지금 현재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거기 뭐 말을 뭐 그렇게 뭐 잘 또 듣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제가 한국은행이 아주 독립적이다고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보통 정권 말기에는 좀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독자적으로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독자적인 판단, 사실은 정치권의 뭐 부동산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자를 올려라, 뭐 그 전에 이렇게 압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더 빨리 올렸을 것이고, 한은은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 호황으로 가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호황입니다. 대기업들이 호황이면서 연봉도 계속 인상되고 있고요. 대기업들은 급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 인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급도 좋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뭐 배당 투자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화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과열된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은은 이자를 그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과열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 요거처럼 보통 우리가 만약에 이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주식은 더 많이 올랐겠죠. 50%가 오르는 게 아니라 70% 정도 오를 수 있고, 부동산도 막 30% 정도 오를 수 있겠죠. 뭐 그랬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신문사에서는 요런 케이스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금리 뭐 인상했을 때 또 다른 외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금리를 인상하면 다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떨어진 사례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경제신문은 한국경제신문이라든지 좀 뭐 매일경제신문이라는 것을 뭐 있는 기업체, 대기업,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편지한다는 그 시각을 좀 고깝게 왜곡해서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사실 다른 사례를 보면 떨어진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이건 이제 못 찾아내서 그러는데, 그러면 한은이 이렇게 실패할 사례는 뭐냐? 이가 지금 현재 사실 경제가 과도하지 않는데, 과열되지 않는데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해버려 가지고 실제로 부동산이 뭐냐면은 이게 과열되지 않는데 했으니까 도리어 마이너스 이렇게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폭락까지는 아니래도 이렇게 조정당할 수도 있겠죠. 그럴 이제 것을 오늘 이제 그 대비하는 방안이 뭐겠냐라고 지금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뭐 다른데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2020년이나 내년이나요, 2023년에 막 경제가 뭐 폭락한다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수분도 주장하고 뭐 이렇게 외국 뭐 전문 투자자 아주 뭐 위대한 사람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어디든지 봐보면은 뭐 오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떨어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를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떨어질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연준이라고 하는 게 점도표라는 걸 찍잖아요. 미 연준 분들이. 그래서 22년, 23년까지는 23년에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점도표를 찍었더라고요. 인상시키겠다고. 그런데 그 이혼인 뭐 숫자가 4명이 뭐 너무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인상이 안 될 건데, 갑자기 또 뭐냐면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미 연준 위원들이 갑자기 전도표를 뭐 8명이나 9명이 더 많이 이렇게 찍어서 23년에는 올릴 거야 라고 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2년까지는 안 올릴 것 같은데, 그래서 22년 하반기나 뭐 23년에 예를 들어서 또 외생 변수,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외생 변수 위에서 경제가 아주 휘청거릴 정도로 외부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한 게 있어서 나는 불안해.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나는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유주택자가 1주택자가 한 50% 좀 넘습니다. 그럼 무주택자가 한 40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주택 이자자는 뭐 10%도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적습니다. 뭐 3주택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1주택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1주택자 중에서 내가 이미 대출을 상환을 다 해버리셨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나는 아직 대출을 안 했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최초 분양 대비 보통 60%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1금융권 하고 2금융까지 70% 대출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려 놓냐면은 지금 뭐 당장에 제가 21년 2년까지는 뭐 그렇게 큰 경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나는 22년, 23년에 막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 뭐 이런 대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좀 불안해. 그럼 상한하시라 이거예요. 상한. 음락까지. 보통 이제 50% 이하까지 떨어뜨리면 좋고요. 내가 경제력이 더 많으면 40%까지 떨어뜨리면 괜찮아요. 부채 비율을 최초의 분양 대비 가격에 그 정도까지 떨어뜨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폭락이 오더라도 될 것이다. 뭐 30% 이하까지 더 떨어뜨리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뭐겠어요? 2채 이상 가졌는데 한 채는 올 전세로 했으면 이렇게 내가 사는 집은 좀 대출이 되어져 있고, 투자 목적으로 했던 것은 올 전세로 해버려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올 전세가 했으면 뭐 대출 이율을 올리든 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했던 것들은 한 채는 내가 대출했는데 그것은 부채 비율을 50%나 40%뭐 이렇게 미리 떨어뜨려 놓으면 좋은 거고요. 내가 쉽게 말해서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것.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은 부채 비율을 50% 40%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좋다. 그리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놓는 것은 뭐야? 올 전세로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야. 폭락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뭐 빼달라 해도 안 빼주면 돼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뭐냐면 투자 목적으로 한 것을 내가 월세로 해놨어. 그래서 월세로 한 것을 보통 대출을 끼고 하죠. 대출을 끼고 해도 무슨 상관이 있냐? 보통 대출을 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억 대출을 했어.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한 3억 대출을 했어. 뭐 내 돈 한 2억 들어가져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통 이자를 치를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임차인한테 받아서 그 이자를 치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런 경우가 있죠. 지금은 통상 봐보면 초창기거나 초창기 연도는 그 대출 이자나 그게 비슷해요. 대출 이자하고 월세가 비슷하다고. 이게 받아서 그냥 내고 나는 똔똔이 치는. 그리고 이제 2년이 끝나고 3년 차부터 이자가 많이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요거 해서 만약에 올릴 수 있으면, 만약에 지금 현재 2년차, 3년차로 돌아선 분들은 이거 인상시키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도 일부 대출 투자된 두 채짜리를 일부 10%나 이렇게 좀 갚으면 낫겠고요. 여기다가 혹시나 이런 경제적인 불경기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불경기가 오고 이자율이 올라서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업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 건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안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직장 생활 하거나 다른 데서 나왔을 때 임차인이 이자 낸 거, 임차인이 쉽게 말해서 임차인의 뭐냐면은 월세는 60인데 대출 이자도 60이야. 근데 이자가 이자율이 올라버려서 이자가 80으로 돼버렸어.
근데 내 월급에서 20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는 커버가 쳐진다 이거죠. 연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120만 원 손해 본 거고 20만 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연 24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조금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현재는 무주택이거나 투자자 1주택이에요. 근데 추가로 투자할 사람들 요게 뭐냐면은 지금 막 뭐 어떤 막 대학교 교수분이라든지 막 22년이나 23년에 뭐 대한민국 경제가 작살날 수 있다. 전 세계 경제가 거품이 터진다. 막 요런 거에서 되게 뭐 겁주는 소리를 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전세로 투자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올 전세로. 그게 정말 나는 요런 사실을 봤는데도 그래도 그분들의 교수라든지 미국의 막 그런 조지 소로스라든지 뭐 이런 대투자자들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엄청 쏟아내고 있어. 22년이나 23년에 아니면은 24년에 언젠가는 개박살이 날 수 있다. 경제가 박살이 났고 거리에 앉아날 수 있다. 요런 말이 걱정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전세로 투자를 하시면 돼. 전세로. 아니면 지금은 뭐냐면은 현재는 21년에는 괜찮은 것 같고 아직도 뭐 괜찮은 것 같은가? 풀대출을 일으켜서 전세 뭐 마치고 내가 이자를 한 1, 2년 정도는 더 이렇게 더 올라가더라도 변동금리로 했었을 때 올라가더라도 내가 좀 낼 수 있는 직장적 여력이 있거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으면 요것을 커버해치고 월세로 투자를 하셔도 된다. 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걱정되신 분들은 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면 된다. 요게 오늘의 뭐 가장 핵심된 강의고요. 전세로 투자하시면 된다가 제 오늘 강의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과거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실제는 상승했지만 폭락한 사례도 있고 향후 앞으로 경제가 폭락했었을 때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방안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